매일 조금씩 저축하라. 어머니가 내게 처음으로 사주신 저금통은 손으로 칠한 예쁜 철제 저금통이었다. 작은 홈통에 동전을 굴려 넣거나 혹은 새의 부리에 동전을 넣어두고 손잡이를 누르면 작은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진다. 그 동전을 모아 은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과 후에 신이 나서 어머니와 함께 달려가서 내 통장에 예금하곤 했다. 은행 직원이 내 저금을 더해서 빨간 내 저금 통장에 기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그 직원은 통장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어릴 때 저금통이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 장식이 있는 유리 저금통으로 금속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었거나 여러 가지 색깔의 돼지 저금통이었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저금하는 세대였다. 아무리 적더라도 어느 집이나 통장이 있었고 매달 월급날이면 아버지는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곤 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매달 얼마씩은 저축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다. 미국은 다른 공업국가 중에서 저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 세대 동안의 평균 저축률은 6%나 떨어졌다. 매달 수입에 대한 저축 비율을 보면 일본이 19.2%, 스위스가 22.5%인 반면 미국은 2.9%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 스위스는 19,971달러, 일본은 45,118달러인데 반해 미국은 4,000달러밖에는 저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매달 수입에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가? 비상시에 쓸 돈으로 비축해둔 돈이 얼마나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저축 방법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이다. 재해를 대비하여 한 달 봉급 정도는 저금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적게 했는가 아니면 더 많이 저축이 되어 있는가? 우리들의 위상의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 가정의 안정성뿐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빚이 있거나 매일매일 써야 할 돈이 점점 많아질 때 저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라도 매달 인내를 가지고 착실하게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게 되면 어느 만큼 세월이 흐른 후에는 놀랄 만큼 돈이 모이게 될 것이다. 블랙 엔터프라이즈의 편집자들은 적어도 3달치 쓸 비용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권장한다. 또한 자녀 대학 비용으로 매주 $20 정도는 연간 10% 정도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신탁에 적금을 부어 놓으면 15년 후에는 35,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비축해 놓은 돈이 자녀가 대학도 가기 전에 또 퇴직연금을 타기도 전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건강관리 비용도 엄청나고 집이나 자동차 수리비도 매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길지 누가 아는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대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수입이 중간 이하여서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S.S. 클래스지라는 이름을 기억하는가? 그는 남북전쟁 직후 펜실베니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컴퓨터 회사의 웨퍼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미국 전역을 망라하여 소규모 상점들에게 배달이 필요 없는 현금 판매를 하자는 프랑스 울워스의 제안에 고무되어 시작한 사업이 1932년경이 되자 크레스지는 자신 소유의 상점 수백 개로 자신 소유의 상점이 수백 개로 확장되었다. 크레스지는 강력한 저축 옹호론자였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그는 평생을 돈 벌 욕심과 그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 말년에 그는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재산과 축에 들었지만 골프를 치면서 공을 잃어버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골프를 포기한 사람이었다. 신발은 완전히 해질 때까지 신고 구두 밑창이 낡아 물이 들어오면 신문지로 막아 신고 다녔다. 그와 이혼한 두 여자의 이혼 사유는 그의 구두쇠 노릇 때문이었다. 오늘날 크레스지 재단은 거대한 자선단체로 성장하여 자선활동과
그 미래 지향성으로 최고의 평판을 받고 있다. 그가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크레스지는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사회에 희사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대학, 병원, 봉사단체들은 생전에 크레스지의 구두쇠 노릇 덕분에 그가 죽은 오늘날 덕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누어 주기를 알고 그 기쁨을 가졌더라면 그쪽이 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과 자선단체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다. 가계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착실하게 생활하자. 마가렛 태처 전 영국 수상이 하원에서 행한 한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돈이 없으면 쓰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이 수상의 정치적인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 말 속에 지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수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은행 계좌의 잔고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둘째, 개인이건 가족이건 가계의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세웠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그 대부분이 빚청산이나 기부금 또는 저축으로 돌려야 할 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쓰기만 하게 되는 것이다. 진탕 마시고 떠드는데 돈을 써버리고 다음날 아침 두통을 제대로 가르지 못한다. 그동안 예산을 세워보지 않았으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예산 파티를 열어보자. 규칙은 간단하다. 지금의 자금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이다. 가족과 다 같이 둘러앉아 보자. 독신이면 혼자 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부부끼리만이라도 할 수 있다. 독창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다과도 준비하고 상도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다 끝나고 영화 구경도 시켜준다든가 해변에 간다든가 그것도 가게 예산 내에서 등의 보상을 한다. 즐겁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해보자. 1단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모두 더한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험이나 세금도 포함시킨다. 2단계 갚아야 할 돈,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돈, 저금할 돈을 모아 더해본다. 3단계 월 수입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 필요한 돈의 총 합계를 감한다. 돈이 남으면 가족들에게 분배해서 재량껏 쓰게 하거나 빚진 돈들을 빨리 갚아버리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다. 남는 돈이 없거나 모자라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것이므로 바야흐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때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돈을 실제로 더 벌기 전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4단계 가족이 둘러앉는다. 그리고 나서 둘러앉은 한 사람씩 서약을 한다. 아무개는 이번 달에는 예산을 세운 만큼 쓸 것을 약속합니다. 예산을 세우기는 쉽지만 예산 내에서 돈을 쓰기는 어렵다. 5단계 예산 내에서만 쓰겠다고 약속을 지킨 사람을 칭찬해준다. 예산을 초과해 돈을 쓴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따진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그 이유를 듣는다. 지나치게 쓴 사람에게는 벌로서 다음 달 분배를 줄인다. 예산에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항목, 예산 액수를 늘려야 하는 항목, 줄여야 하는 항목 등을 다시 고려하고 다음 달에 성실한 지출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월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면 중간에라도 가족 비상 모임을 가져 서로 의논하도록 한다. 좋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의견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럼에도 지출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지출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
처리하기 곤란해질 때까지 우리는 돈에 관해 얘기는 되도록 안 하며 살아간다. 쓰고 또 쓰고 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에 대한 이자가 우리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너무 많이 쓴 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서로 욕설을 퍼붓게 된다. 저주하거나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한다. 돈에 관한 얘기는 너무 늦기 전에 일찍 털어놓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 폭력이나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가족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요인은 간통을 포함하여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과 수잔을 기억하는가? 사장 첫머리에서 핀치 일가의 대저택을 바라보고 있던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때 그들은 그런 큰 저택을 살기는커녕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만으로도 쩔쩔매고 있는 실정이었다. 자,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자. 그들은 이제 날아드는 청구서도 없고 수지 균형도 맞는 상태이다. 그들은 아메이 사업을 자그마하게 시작했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확장시켰다. 오늘날 그 사업은 50개의 주와 70여 개의 나라에 널리 퍼져 있다. 그들의 꿈이 된 그 커다란 집은 이제 헬과 수잔 그리고 18살인 아들 크리스의 집이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큰 꿈을 갖게 되면 진지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들은 번 돈 이상은 쓰지 않는다. 청구서를 청산하여 수지를 맞춰 놓는다. 그들은 통장을 만들어 매주 조금씩이나마 저축한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을 나누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곧 그들 꿈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물론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헬은 누구보다도 낚시를 좋아했다. 그가 아주 소중히 여기던 낚싯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그는 이동주택과 바꿔버렸다. 이동주택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그들 사업이 성장하도록 했다. 헬의 친구들은 그가 그 배를 팔았을 때 모두 그를 타박했다. 그들은 우리 사업이 망하리라 생각했죠. 헬은 다시는 자기 배로 낚시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수잔은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동주택이 필요했어요. 아이는 어린데 잠잘 때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호텔이나 모텔은 너무 비쌌죠. 헬은 이렇게 회상한다. 얼마 가는 해변에서 낚시를 했죠. 그 당시에는 넙추류나 농어류에 만족해야만 했어요. 내 작은 배를 파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오늘날 수잔과 크리스와 저는 다이아몬드 레이디라는 이름으로 60피트짜리 캐롤라이나 대형 모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500파운드짜리 청새치류를 낚시하죠.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헬과 수잔 부부와 마찬가지로 노스캐롤라이나 랠리에 살고 있는 레리와 팸 윈터 부부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었다. 레리는 세차장을 경영하고 있었고 팸은 세차장 경리였다. 점심시간이면 세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아 달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언제가 되어야 그들이 랠리 근교에 있는 $225의 사글세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언젠가 되어야 청구서를 정리하고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지 7년이 채 안 된 지난 크리스마스 날 팸 윈터는 랠리의 아름다운 주택지구에 있는 그녀의 새집 식탁에 서 있었다. 8살 된 그녀의 딸 타라와 4살 된 아들 스티브는 그녀가 각 구워낸 초콜릿을 잘라 싸는 것을 돕고 있었다. 레리는 한 손에는 새로 산 겨울 옷 보따리를, 또 한 손에는 2살 박이 아들 키리를 안고 있었다. 최근 레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었다. 지난 5년 동안 팸과 셔츠, 소형 썰매 등을 크리스마스 날이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죠. 팸은 그녀가 특별히 만든 초콜릿을 담은 바구니를 챙겼고 우리 애들은 모아놓은 물건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죠.
같은 사업을 하는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랠리나 샤로트 거리로 차를 몰아 크리스마스 날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세차장 시절에서 10여 년이 지난 팸과 랠리는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이제 그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날 마음껏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었고 그것은 평생을 두고 그들이 꿈꿔온 것이었다. 세차장 시절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신의 금전 문제로 꽉 차 있었죠. 그녀가 이렇게 덧붙였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늦은 밤 TV에서나 일요일 신문 광고란에서 선전하는 유락천금 계획에 대한 광고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었죠. 형편없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순식간에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허풍을 떠는 것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그 약속은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과정이 심한 얘기거나 혹은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물건은 너무 비싸고 쓰기 힘들어도 반환은 절대 되지 않지요. 이 디스트리뷰션 사업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드디어 간단하게 여분의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제품도 마음에 들었고 마케팅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물건을 사려고 몰려들어 그들도 자영업을 하는데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시설을 갖춰놓고 이것저것 사놓느라 돈을 썼어요. 작은 사무실을 꾸미고 전화도 놓았죠. 세차장 일을 그만둔 후 몇 군데 상품 선전도 했으니 이제는 전화벨 울리기만 기다리면 되었죠. 래리가 말했다. 1980년에 우리는 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1985년경에는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었죠. 빠른 성공은 고사하고 전화료조차 내지 못했어요. 라고 팸이 말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스폰서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든 다른 사업이든 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버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번 돈의 범위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내가 불안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이 사업의 새 동료나 좋은 자를 찾아갔죠. 그들은 우리에게 3가지 놀라운 원칙을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 둘째, 찾기만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등이었죠. 만약 당신이 평소에 많이 베풀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대한다면 당신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뚱뚱하건 말랐건 부자건 가난하건 크건 작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성공하게 할 것이다. 나가서 당신을 드러내는 선행을 많이 베푼다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남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자신의 일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1988년에 우리는 모든 빚을 다 청산했어요. 1989년에는 새 차를 사고 랠리의 부자 동네에 새 집을 샀지요. 1990년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었어요. 래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었어요. 우리 동료들이 또다시 가르쳐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돈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도와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세차장에서 일할 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많은 부부들, 수백 혹은 수천의 부부들을 도와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했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으니 돈이란 참 멋진 것이죠. 당신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팸의 이야기입니다. 199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팸과 래리 그리고 세 아이들은 랠리 시내로 나왔다. 집집마다 두꺼운 문에 가시나무 화관을 걸어놓고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주름 잡힌 커튼이 멋지게 늘어져 있는 창가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다. 그
은박으로 포장된 선물 꾸러미들을 들고 종종 걸음을 쳐 고층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레리는 천천히 차를 몰아 높은 고층 건물에 가려져 절망과 좌절의 어두움에 깔려있는 마을로 들어섰다. 드럼통에 불을 지피고 둘러서 있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먼저 그들을 보았죠. 그들은 언손을 녹이고 있었어요. 엄마, 장갑. 어린 타라는 다소 흥분하여 말했다. 그래서 장갑을 꺼내자 팸은 차를 세우고 뒤로 돌아가 가죽 장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다. 그것은 남편이 군대 잉여품 판매소에서 구해온 것이었다. 초콜릿도 잊지 말고 스티븐이 말했다. 초콜릿 말이지. 레리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저녁으로 줄 음식 보따리를 꺼내며 그들에게 되풀이했다. 몇 시간 동안 그 가족은 렐리의 난민가를 오르내리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 한 흑인 여인이 두 아이들과 세탁소 가까이에서 뿜어 나오는 김을 쏘이고 있었다. 잠시 동안 우리는 그녀를 바라보았죠. 온몸을 녹이기 위해 서로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추운 밤에 내가 그녀였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날씨는 추운데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요. 그리고는 화가 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 나라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났죠. 우리 어린 딸이 아빠, 장갑 하고 아빠에게 속삭였죠. 장갑 말이지. 레리가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고 나서 둘은 차 트렁크로 가서 음식과 옷가지를 꺼내 그 흑인 여인에게로 갔다. 그녀는 보따리를 푸는 것을 빤히 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듯 옷을 입고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였다. 레리는 딸을 꼭 껴안고 차로 돌아왔다. 고마워요. 흑인 여인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요? 타라가 대답했다. 흑인 여인은 미소를 지었다. 피곤해 지치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에 황혼의 마지막 햇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 순간을 아이들의 표정에서도 드러나 있었다.